자, 통합사회 3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에 2강에서는 행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시대에 따라서 행복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지, 장소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목표나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가치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고 성찰을 통해서 또 목표를 세우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정도로 앞에 강의를 보았는데요. 이번 3강에서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통합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입니다. 네. 앞에서는 의미를 봤다면 지금은 실제적인 조건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자, 바로 첫 번째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복합적인 행복의 기준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 상단에 그림을 보시면 미다스 왕이에요. 지금 그림이 많이 깨졌는데, 미다스 왕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왕으로서 돈이 너무 좋아서 디오니소스라는 신에게 가서 내가 손이 닿으면은 뭐든지 다 금으로 내가 금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세요 했더니 됐어요.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들을 막 금으로 만들고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음식을 먹거나 할 때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러다가 딸을 껴안았더니 딸까지 이렇게 금으로 변한 겁니다. 네, 맞아요.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돈만 너무 쫓고 탐욕스러운 것만 쫓는다면은 지금 그림이 깨졌지만 울고 있어요. 행복할 수 없다. 그 내용이겠죠? 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의식주와 같이 경제적 조건, 안전한 삶, 공간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삶을 살기 어렵다. 앞에 2강에서 얘기했던 개발도상국이랑 선진국 얘기했던 거랑 맞닿아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한 정치적으로도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른 민주적 절차와 참여가 보장되어야지 행복할 수 있다.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삶을 누릴 수 없다. 그쵸? 보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여기에서 말하는 요 글들이 약간 좀 난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글들을 난해하게 느끼는 이유는 단어가 조금 낯설어서예요. 자, 하나씩 풀어서 보면요. 법치주의라는 말은 흔히들 이렇게 우리가 준법 정신이라고 보통 흔히들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치주의는 통치나 정치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주의가 법치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법의 테두리의 원리 안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참여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은 헌법의 41조와 66조를 보면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선거를 보통, 평등, 비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네. 그렇게 법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장받고 이렇게 절차가 생겨나고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더불어 사회 구성원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갈등이 만연하다. 그쵸? 지금 도덕이 있고 질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새치기를 하면 안 돼라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없는 사회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다 새치기하고 아마 질서가 없고 사람들은 줄 서는 곳이라면 매번 싸우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합의는 당연히 인간이 있으면 생겨나겠고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네, 이렇게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윤리적인 부분까지 봐서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매우 복잡하다라는 거 보면서 첫 번째,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보겠습니다. 네, 여기부터는 사실 제목에서 답이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질 높은 정주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주 환경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서 택리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택리지는 무엇이냐?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이중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개념. 조선 후기에 실학자이신 이중환이라는 분이 이런 택리지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안에는 명당을 가거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명당의 조건이 4가지가 있는데 질 높은 정주 환경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네, 이분이 생각한 명당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지리예요. 네, 말 그대로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입지에 있는 것이 좋겠다. 배산임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리입니다. 생리란 무엇이냐? 땅이 뭐 비옥하고 뭐 농사를 짓기 좋고 사람들이 많아서 장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결국 돈이에요. 돈을 벌기에 괜찮은 곳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생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단원에서 포인트예요. 인심입니다. 인심.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명당의 조건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산수입니다. 산수는 무엇이냐? 풍경이 이뻐서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보면은 이분은 이중환 씨는 생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본인은. 왜냐하면 실학자니까 그랬겠죠. 근데 우리가 이 단원에서 볼 거는 인심마저도 고려를 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추가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런 내용들은 환경 결정론적이다. 혹시나 문제집 같은 데서 이런 내용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환경 결정론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환경에 의해서 인간 생활이 결정된다. 인간 생활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봤으면은 택리지는 다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인심마저도 고려한 가거지는 질 높은 정주 환경이랑 어떤 연관이 있느냐? 정주 환경이란 2가지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연 환경이랑 플러스 인문 환경마저도 고려하는 것이 그 2가지가 합쳐서 정주 환경이에요. 네. 우리가 자연 환경은 알아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인문 환경은 뭘까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인문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도로라든지 다리 이런 것들. 그래요. 그러면은 이어서 본문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생활을 위해 주택 개발한다. 정책 시행한다. 경제 발전해서 요구가 많아지면서 편의성 늘린다. 공간 조성한다. 더 나아가 한술 더 떠가지고 지금 사람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랑 자연이 공존한다.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뭐예요? 지금 인문환경 개발해가지고 자연이랑 복합적으로 잘 살 수 있는 환경 조성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통합적으로 보면은 지리적인 파트였어요. 자, 이어서 그러면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안정 파트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경제적인 안정이에요. 네. 경제적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돈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있느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느냐, 이런 것이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먼저 보시면요. 지금 삶에 대한 만족도가 0에서 10점으로 10점이 만족스러운 거겠죠. 그래서 가구의 소득 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 미만으로 벌고 있는 사람은 4.92점이에요. 그리고 100에서 200만 원 사이는 5.21점. 자, 그래서 돈을 이쪽으로 갈수록 많이 벌고 있는데 쭉쭉쭉쭉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700만 원 포인트에서 이렇게 떨어지네요.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돈의 양에 따라서 만족도가 무조건 항상 비례하진 않는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돈을 버는 것은 어떤 한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조건은 되지 않는다. 여기는 반비라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거 포인트로 잡고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하다. 돈을 많이 버는 것뿐만 아니라 안정이 필요하다. 급속한 경제 성장에서 스트레스와 양극화. 양극화란 무엇이냐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랑 적게 버는 사람이랑 서로 극단적으로 치닫게 된다는 이런 현상들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양극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다. 네, 문제겠네요. 그래서 고용 불안정성이 심화된다. 이 얘기는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다. 그죠? 불안하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불안이 커지면서 만족도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여기부터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국가는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실업 대책을 마련해서 안정적인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 보고 있습니다. 자,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는 민주주의 실현 파트 볼게요. 자,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는 민주주의 실현 본문 보겠습니다. 자, 왼편에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바람직한 정치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치가 뭐다?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 공익을 대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죠. 다수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 결정을 하는 것이 뭐 정치이기 때문에 뭐 공익을 대변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중간 계층이 많아야 된다. 그 얘기는 많이 참여를 할수록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서 공익을 대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공익을 대변하기 위한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본문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그러니까 이게 공익을 대변하는 내용이겠죠. 공익을 대변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두고 있냐? 의회제도. 의회제도가 뭔가요? 국회입니다. 국회. 우리나라 국회 있죠? 국회가 설치되어 있는 이유가 의회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복수정당제도. 이거 뭘까요? 보면은 국회에는 속해 있는 당들이 다수의 당이 존재한다. 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당이 있어요. 그 이유는 복수정당 제도를 우리가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당이 존재하게 됩니다. 뭐 간단하죠. 이어서 권력 분립 제도. 네, 이거는 많이 봤을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알죠? 입법부, 뭐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세 가지 부서가 삼권 분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권력이 분리되어서 뭐 국정 활동을 하는 거죠. 뭐 역할을 보면은 하나씩 입법부는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법을 집행해요. 뭐 만들어진 법을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행정부는 뭘 하냐? 살림을 합니다. 살림. 국가의 모든 살림을 해요. 뭐 집에서 흔히 쓰는 말이에요. 살림. 그렇게 뭐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권력이 치우쳐가지고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법치주의를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펜이 잘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이 세 가지 부서의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이 된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그런 밑바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요.
제도를 갖추고 있고 시민들이 권리와 의무, 정치 공동체에 대해서 참여하는 정치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우리는 참여하는 정치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 관련해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는 선거가 굉장히 당연해요. 우리는 선거를 해야 돼요. 그죠? 선거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하냐 하는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선거를 통해서 참여하기도 하고요. 또 이어서 어떻게 참여를 하냐?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정치 방향이 어땠으면 하는지 실제로 참여를 해요.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정당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국회 있잖아요. 국회, 의회제도의 국회,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정활동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어떤 의사가 더 강조됐으면 좋겠다를 그 정치 권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정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익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단체예요. 쉽게 얘기해서 노동조합이나 대한의사협회 같은 그런 조합들은 바로 자신들의 이익만 대변을 해요. 뭐 노동조합이라고 하면은 그 해당 회사의 노동자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자신들의 의견만 얘기를 하고, 뭐 대한의사협회라고 하면은 의사 입장에서 의사들이 원하는 바를 얘기를 하겠죠. 그쵸? 앞에서는 뭐 전체 뭐 국가가 어떻게 뭐 이런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자신들의 의견만 얘기하는 것을 이익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환경단체나 인권단체 등이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공공의 이득이 됐으면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국회에서 뭐 결정한 내용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뭐 인권은 이래야 돼, 환경은 이래야 돼, 우리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해야 돼 하고 주장하는 것들이 시민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또한 또 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집회와 시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지난 일이지만 광화문에 모여서 촛불을 다 켜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시위를 한 적이 있었죠. 집회 시위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 것들로 직접적인 의사표현 방법이 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과 활동, 즉 국가가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의사를 직접 전달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는 많이 등장을 하니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 정당은 이제 국가 권력을 획득을 해서 국회의원, 이렇게 뭐 정당들, 각 정당들의 권력을 획득 추구를 한다. 권력을 왜 획득을 추구를 할까요? 자신들의 정당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강한 권력이 필요해요. 다른 의견들과는 다르게 이런 의견들이 더 강조됐으면 하니까 뭐 권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권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또 다른 뭐 정당의 권력과 이렇게 싸우면서 의견 조정이 되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 획득을 추구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다. 네. 공무원이잖아요. 그쵸? 국가가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익 집단은 각자 자신들만의 그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결성된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그리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이게 국가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집단이나 또는 뭐 대한의사협회를 예로 들었는데 그러면 의사들의 의견들만을 피력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자,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하죠. 아까 예로 들었던 환경단체나 인권단체들은 공익을 추구하면서 정당의 방향은 이게 맞아 틀려 하면서 비판하고 뭐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좀 알리고 뭐 이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 이렇게 선거뿐만 아니라 이런 거 있다는 거. 자,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도덕적 실천과 성찰하는 삶입니다. 네, 지금 행복을 위한 조건 보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는 도덕이 존재를 해야겠죠. 당연히 마땅히. 그렇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방향의 도덕을 약속하고 이랬으면 좋겠어, 이래야만 해 라고 약속이 되고 그런 것들을 실질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죠. 자, 봅시다. 자신의 이익, 욕망만을 충족하기 위해서 타인과 공동체에 해를 입히는 비도덕적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성찰하고.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런 약속들을 내가 어기고 있진 않을까? 내가 뭐 그죠? 민폐를 끼치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진 않을까 성찰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회는 여러 사람들이 묶여 있어요. 다들 뭐 가깝게는 가족, 뭐 학교 안에서도 선생님 또는 친구들, 이렇게 다들 혼자만 살고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욕망을 표출해서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소리 지르고 싶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면서 때리고 싶다고 다 때리고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합의에 맞는 실천, 그리고 그 실천을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겠다. 그렇죠? 관용적인 이런 남들을 생각하는 태도가 뭐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거 이어서 하단에 보면은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네, 긴급하게 조금 위기에 처한 사람을 발생했을 때 이거 봤어요. 지금 뭐 쓰러진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바쁘고 막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또는 내가 남한테 무관심해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거나 신경을 쓰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법이 무엇이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누가 쓰러져 있어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폴란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에서는 이런 법이 실제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느냐?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강조해 볼게요. 자, 봅시다.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 응급처치를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실수로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거기에서 발생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따로 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예를 들었을 때 지금 긴급하게 딱 쓰러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CPR을 해줬어요. 그랬을 때 갈비뼈가 부러져서 손해배상을 해라. 내 갈비뼈 어떡할 거야? 하고 병원비를 달라고 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 우리나라는 약간 간접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내용 약간 정리를 해보면요. 행복을 위해서 구체적인 조건이 어떻게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첫째는 지리적으로 정주 환경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이런 제도들이 존재해야 된다. 또는 경제력도 한번 봤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적인 태도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된다. 성찰하는 자세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3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